조선 500년 역사상 가장 완벽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백성의 성군 세종? 개혁의 군주 정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 위대한 이름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혈통의 순수성, 명분의 정당성, 그리고 왕위에 오르는 절차까지 단 0.1%의 흠집조차 찾을 수 없던 조선 유일의 무결점 왕. 그 주인공은 바로 12살의 소년 단종 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신은 때로 잔혹한 농담을 던집니다. 단종을 지켜줘야 했던 그 완벽한 정통성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이 어린 소년을 그토록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명분에 살고 명분에 죽는 나라였죠. 단종은 그 명분의 결정체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그 위대한 세종대왕이었고 아버지는 세종의 뒤를 이은 적장자 문종이었습니다. 단종은 문종의 첫째 아들이자 왕비의 몸에서 태어난 적장손이었습니다. 원손으로 태어나 세자석을 거쳐 어좌에 오르기까지 그 어떤 정치적 타협도 편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의 주인으로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태종 이방원은 형제들을 죽여야 했고 세조수양대군은 조카를 죽여야 했으며 훗날의 중종이나 인조는 반정을 통해 피를 묻히고서야 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성군이라는 세종조차 셋째 아들로서 형들을 제치고 올라온 선택된 왕이었죠. 그러나 단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가 곧 법이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선의 정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함은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12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그의 명분이 너무도 거대했습니다. 당시 조정을 장악하려던 훈구파와 야욕의 눈먼 왕족들에게 단종의 존재는 단순히 어린 조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절대적 정당성 그 자체였습니다. 수양대군을 비롯한 찬탈자들에게 단종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삭제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 어떤 권력도 가짜에 불과했으니까요. 0.1%의 결점도 없는 왕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반역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숨막히는 공포였고 그 공포는 곧 사리로 변했습니다. 단종의 맑은 눈망울과 대비되는 수양대군의 매서운 눈빛이 겹쳐진다. 역설의 서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어야 했던 적통이라는 이름이 소년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순간 우리는 이제 이 비극적인 소년 왕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으로 태어났으나 인간으로 살지 못했던 그리고 죽어서야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 부활했던 한 소년의 뒤틀린 운명을 말입니다. 자, 이제 500년 전 그 차가운 궁궐의 공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완벽했기에 죽어야만 했던 소년, 단종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호랑이의 눈과 책사의 혀, 캄캄한 밤, 수양대군의 저택,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벽면에 거대한 호랑이 같은 그림자를 만든다. 그 앞에 털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명의 실루엣이 겹친다. 소년 왕의 완벽한 정통성이 궁궐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을 때 그 완벽함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이유였습니다. 그는 형 문종의 그늘 아래서 평생을 2인자로 살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엔 형보다 더 뜨거운 용솟음, 즉 왕이 되고 싶다는 광기 어린 야욕이 들끓고 있었죠. 수양대군에게 단종은 조카이기 이전에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무예가 뛰어나고 지략이 출중해도 그는 둘째라는 태생적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가진 그 0.1%의 흠집 없는 정통성은 수양에게는 평생의 콤플렉스이자 자신을 영원히 신하로 묶어둘 쇠사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슬을 끊어줄 인물이 운명처럼 나타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책사 한명회였습니다. 과거 시험에 낙방하고 변방을 떠돌던 한명회의 초라한 모습과 수양대군이 만나는 한명회는 주류 사회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번번이 낙방하며 세상의 멸시를 받던 그에게 수양대군이라는 거물은 자신의 천재적인 잔혹함을 증명할 수 있는 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한 명은 자격은 없으나 힘을 원했고 다른 한 명은 권력은 없으나 판을 짤 줄 알았습니다. 한 명에는 수양의 귀에 속삭였을 겁니다. 대군, 저 어린 왕의 완벽함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가장 큰 약점입니다. 뿌리가 너무 깊은 나무는 바람에 꺾이지 않지만 너무 곱게만 자란 나무는 도끼질 한 번에 힘없이 쓰러지는 법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수양대군의 가슴속에 잠자던 호랑이를 깨웠습니다. 야욕의 탄생은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지키는 성벽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합니다. 세종과 문종이 단종을 부탁하며 남긴 고명 대신들 김종서와 황보인. 그들은 단종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거대한 방패였습니다. 수양과 한명회는 이 방패를 깨뜨리기 위해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왕이 너무 어리니 신하들이 권력을 휘두른다. 종친의 어른인 수양대군이 나서서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은 명분과 명분의 싸움이었습니다. 단종의 혈통적 명분에 맞서 수양은 질서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어린 조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조카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들은 대신들을 역적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궁궐의 지도 위에 한명회가 검은 돌을 놓으며 길을 막는, 한명회는 밤마다 사병들을 모으고 궁궐의 지도를 펼쳐놓고 최단 거리로 왕의 침전을 장악할 루트를 계산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단종은 이미 왕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수양대군 역시 화를 쏘며 스스로를 다스렸을 겁니다. 최면 속에서 조카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소년왕은 자신이 가진 정통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겠지만 어둠 속의 호랑이는 그 정통성 때문에 소년의 목덜미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야욕이 명분을 잡아먹기 시작한 이 밤, 조선의 역사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 후 전야로 접어듭니다. 철퇴에 부서진 소년의 방패. 1453년 10월 10일 칠흑 같은 밤. 한양 도성의 성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무장한 사병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수양대군이 말 위에 올라 차가운 달빛을 받는 1453년 10월 10일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폭풍이 한양의 밤을 덮쳤습니다.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치밀하게 설계한 계유정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정변의 진짜 비극은 칼부림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살 소년 왕단종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방패들이 단 하룻밤 만에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방패의 중심에는 대오라 불리던 노련한 정승,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북방의 여진족을 소탕했던 조선의 거인이었습니다. 단종에게 김종서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 문종이 남겨준 마지막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수양대군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호랑이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조카의 왕자를 뺏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인사를 건네는 위선적인 모습, 소매 속에 숨겨진 철퇴를 쥔 사병의 손. 수양대군은 직접 호랑이의 굴로 들어갔습니다. 편지를 전하러 왔다는 핑계로 김종서의 집을 방문한 것이죠. 어린 왕의 숙부이자 종친의 어른인 수양을 김종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적어도 인간의 도리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종서가 수양대군이 건넨 편지를 읽기 위해 고개를 숙인 그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철퇴가 날아들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김종서가 쓰러지는 장면, 튀어오르는 잉크병과 찢어지는 종이, 조선의 거인이 단 한 번의 타격에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정당성이라는 성벽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순간이었습니다. 뒤이어 한명회가 작성한 살생부에 따라 도성은 피바람에 휩싸입니다. 황보인을 비롯한 고명 대신들이 입거라라는 명을 받고 궁으로 들어서자마자 문 뒤에 숨어있던 무사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의 바닥은 단종을 보필하던 충신들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참극이 벌어지는 동안 정작 궁궐 안에 있던 12살 소년 단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촛불 아래서 책을 읽다 밖에 소란에 고개를 드는 어린 단종의 맑은 눈. 단종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가장 믿었던 숙부님이 자신을 도우러 온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수양대군이 피 묻은 칼을 차고 단종의 침전에 나타났을 때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세상이 통째로 뒤집혔다는 것을요. 수양은 단종 앞에 엎드려 역적들을 소탕했다며 피 묻은 손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전하, 소신이 간신들을 척결하고 전하를 보필하러 왔나이다. 이보다 더 잔혹한 역설이 있을까요? 조카의 눈앞에서 그의 스승과 신하들을 도륙하고는 그것이 왕을 위한 길이었다고 말하는 위선. 단종은 그 밤 피냄새 진동하는 숙부의 품 안에서 떨며 생애 가장 고독한 왕이 되었습니다. 정통성은 여전히 소년에게 있었지만 권력이라는 실체는 이미 철퇴와 칼날을 쥔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방패는 부서졌고 소년은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단종에게 남은 것은 왕자라는 이름의 가시방석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소년의 날갯짓은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죽음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왕관, 그 무거운 눈물, 눈부시게 밝은 대낮의 근정전. 그러나 그 안에는 오직 어린 단종만이 홀로 어좌에 앉아 있다. 신하들의 자리는 텅 비어 있거나 수양대군의 눈치를 보는 자들로 채워져 있다. 철퇴가 김종서를 내리치고 살생부가 대신들의 목을 베어낸 뒤 한양에는 기괴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거대한 침묵이었습니다. 1455년 14살이 된 단종은 여전히 조선의 왕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궁궐 담장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영의정이라는 직함을 달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왕은 존재하되 명령할 수 없는 기이한 상태에 단종은 살아있는 유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4살 소년이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보필하던 스승들의 자리에 그들을 죽인 살인자들이 앉아 전하 통촉하시옵소서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풍경을 말입니다.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종을 칼로 찌르는 대신 그의 주변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안평대군이 사약을 받고
금성대군마저 유배를 떠났습니다. 소년 왕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양의 책사 한 명에는 이 고립을 더욱 치밀하게 이용했습니다. 궁궐 안의 나인들, 환관들까지 모두 수양의 첩자로 채워졌습니다. 단종이 무슨 책을 읽는지, 언제 한숨을 쉬는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양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강탈이 아니라 자발적인 포기를 받아내는 것. 그래야만 수양대군의 왕위는 역사 앞에 정당성을 얻기 때문입니다. 1455년 윤 6월 11일 단종이 옥새를 손에 쥐고 떨고 있는 창밖에는 수양대군의 사병들이 무력 시위를 하듯 서 있다. 결국 단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은 선택이라기보다 탈출에 가까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더 많은 충신이 죽어나가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소녀는 숙부 수양에게 왕위를 넘기겠다는 양위의 뜻을 밝힙니다. 수양대군은 형식적으로 서너 번 거절하는 연기를 펼칩니다. 어찌 소신이 감히 라며 눈물을 흘리는 숙부의 모습 뒤에서 단종은 보았을 겁니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눈동자를 말입니다. 마침내 옥새가 전달되었습니다. 14살 소년의 손에서 500년 조선의 무게가 들린 옥새가 수양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단종은 왕에서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은퇴한 선왕의 예우를 받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창덕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왕의 복장을 벗고 평복으로 갈아입은 단종. 그가 앉아있던 빈 의자를 수양대군이 천천히 만지는. 하지만 여러분, 수양대군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왕관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그의 정통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억지로 빼앗긴 왕자는 전국 각지의 선비들과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뿐이다라는 외침이 지하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이죠. 수양대군은 세조라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그날부터 그는 평생을 찬탈자라는 꼬리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 단종은 궁궐 구석진 곳에서 자신이 버린 왕관보다 더 무거운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꺾고 칼을 든 선비들, 그리고 피의 숙청. 1456년 6월 1일 창덕궁의 연회장.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지만 연회장 구석에서 성산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옷소매 속에 칼날을 만진다. 1456년 6월 조선의 심장부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를 뺏긴 소년 단종을 위해 조선 최고의 지성들이 붓 대신 칼을 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충신들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통성을 잃은 권력은 모래성일 뿐이며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의리라는 이름의 칼날이라는 것을요. 거사일은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날이었습니다.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연회장에서 왕의 호위를 맡은 벼룬검 성승과 유흥부가 세조를 처단하고 그 자리에서 단종의 복위를 선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가혹하게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이라는 변수를 던집니다. 거사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에 절망하는 성산문의 얼굴과 이를 밀고 하는 김질의 비겁한 눈빛 대비 갑작스러운 세조의 명령으로 벼룬검의 입장이 금지되자 거사는 연기되었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 공포에 질린 김질이 세조에게 달려가 모든 계획을 밀고 합니다. 단종을 향한 충성심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던 것이죠. 세조는 경로했습니다. 조카를 향해 조금 남아있던 연민마저 분노와 공포로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실의 붉은 화로, 쇠를 달구는 소리와 성산문의 당당한 외침이 교차.
이복의 수양, 내 조카의 자리를 뺏은 내 놈을 어찌 왕이라 부르겠느냐. 고문실의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성산문의 목소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직접 성산문을 신문하며 그를 회유하려 했습니다. 내게 충성하면 살려주겠다는 왕의 제안에 성산문은 비웃으며 답합니다. 나는 단종의 신하지 내 놈의 록을 먹은 적이 없다. 실제로 그의 집을 뒤져보니 세조가 준 봉급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창고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역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세조라는 권력자가 도덕적으로 완패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수치심을 피로 씻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거여령의 잔혹한 묘사 대신 땅에 떨어지는 붓과 핏방울이 번지는 한지의 상징적 사육시는 물론 그들의 가족들,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도륙되었습니다. 남겨진 여인들은 공신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한양 거리는 비명과 피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화살은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창덕궁 구석에 갇혀있던 16살 소년 단종에게 향했습니다. 세조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충신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공포를 말이죠. 결국 단종은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되어 머나먼 영월로의 유배를 명령받습니다. 초라한 가마에 실려 궁궐을 떠나는 단종. 뒤를 돌아보는 소년의 눈에 비친 궁궐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닌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숙부님, 이제 만족하십니까? 소년의 묻지 못한 질문이 허공을 떠돕니다. 붓을 꺾고 죽음을 택한 선비들의 고결한 광기는 역설적이게도 단종의 운명을 죽음으로 더욱 빠르게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남은 것은 서강의 차가운 물줄기와 사방이 막힌 육지의 섬 청령포뿐이었습니다. 자연이 설계한 가장 아름다운 감옥. 애처로운 해금 소리가 낮게 깔리며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효과음으로 삽입.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서강의 푸른 물줄기가 휘감아 도는 청령포의 정경. 배 한 척이 외롭게 강을 건너고 그 안에 초라한 행색의 17세 소년 단종이 앉아있다. 1457년 여름 한양에서 7일 밤낮을 달려온 소년 왕의 발걸음이 멈춘 곳.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을 보십시오. 삼면은 깊은 강물이 가로막고 뒤편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거대한 절벽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배가 없으면 나갈 수 없고 절벽을 기어오를 수도 없는 곳. 세조는 조카에게 조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나 가장 완벽한 감옥을 선물했습니다. 단종은 이곳을 육지 속의 외로운 섬이라 불렀습니다. 17살 친구들과 세상을 논하고 미래를 꿈꿔야 할 나이의 소년에게 허락된 세상은 오직 이 좁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뿐이었습니다. 소나무 줄기 사이에 걸터 앉아 먼 곳을 응시하는 단종. 나무 껍질을 만지는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 단종은 매일 같이 저 거대한 소나무, 지금의 관음송에 걸터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년의 오열하는 소리를 듣고 처량한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이 나무만이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 대신 거친 나무 껍질을 만지며 소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멀리 한양에 두고 온 아내 정순왕후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려다 거여령을 당한 사육신의 핏빛 비명이었을까요? 소년은 청령포의 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탑을 쌓았습니다. 한양을 그리워하며 쌓았다는 망향탑. 그 돌 하나하나에는 17세 소년의 말 못할 그리움과 지독한 고립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고 흙탕물이 단종의 거처를 덮치는 급박한. 하지만 대자연조차 소년에게는 가혹했습니다.
그의 여름 기록적인 홍수가 청령포를 덮쳤습니다. 강물이 범람에 머물 곳조차 사라지자 단종은 근처의 관풍원이라는 객사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자연이 만든 감옥에서 쫓겨난 소녀는 이제 인간이 만든 사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풍원의 차가운 방 안, 촛불 아래서 시를 짓는 단종. 밤은 깊은데 촉도산 달은 밝고 두견새 슬피 울어 피눈물을 흘리네. 단종이 남긴 자규시의 구절입니다. 스스로를 피눈물을 흘리며 밤새 우는 두견새에 비유한 소년. 그의 시에는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는 간대없고 오직 죽음을 예감한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와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영월의 백성들은 이 어린 상황을 불쌍히 여겨 몰래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수양대군의 감시는 바늘구멍 하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령포의 맑은 물줄기는 소년의 눈물을 씻어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단절의 벽이 되었습니다. 저무는 노을빛에 잠긴 청령포, 소나무 숲 위로 두견새 한 마리가 날아가는 장면으로 청령포의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조선에서 가장 정당했던 왕이 가장 비참하게 메말라갔던 64일간의 기록이 숨쉬고 있습니다. 이제 소년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숙부 세조의 마지막 명령, 그 차가운 사약 사발이 영월의 고갯길을 넘어오고 있습니다. 숙종의 판도라은 소년을 깨워 왕자를 굳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밝아지는 종묘의 모습. 1698년 조선 제19대 왕 숙종의 뒷모습. 화려한 면복을 입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계산적이다. 발치에는 241년 동안 먼지가 쌓인 노상군의 기록들이 놓여 있다. 여러분, 역사는 때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합니다. 1457년 영월의 차가운 방에서 숨을 거둔 17세 소년 이용. 그가 죽은 지 정확히 241년이 흐른 1698년 조선의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 숙종이 금기 중에 금기였던 그 이름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내 조상의 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노라. 노상군을 다시 단종이라는 이름의 왕으로 모셔라. 조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조상인 세조의 찬탈을 인정하는 것은 곧 왕실의 뿌리를 부정하는 폐륜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숙종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했습니다. 이것은 불쌍한 조카를 향한 늦깎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200년이 넘은 소년을 무덤에서 꺼내 자신의 왕권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올리려는 숙종의 고도의 정치적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밤마다 사육신의 절개를 기리며 시를 짓는 선비들의 모습과 이를 지켜보는 숙종의 서늘한 미소. 당시 조선의 선비들은 낮에는 숙종에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밤에는 단종을 위해 죽어간 사육신의 절개를 찬양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 왕의 조상은 찬탈자지만 우리는 정통성을 기억하는 의로운 자들이다라는 은밀한 공유. 숙종은 이 꼴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의 머릿속에 박힌 그 도덕적 무기를 빼앗아 오지 않는 한 진정한 절대 왕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숙종의 역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너희가 그토록 칭송하는 사육신의 충심? 그래, 좋다. 이제 내가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 인정해주마.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 했던 단종도 내가 다시 왕으로 세워주겠다. 이것은 신하들에게 던지는 무시무시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충절의 상징인 단종을 복위시킨 주인은 바로 나 숙종이다. 그러니 너희의 충성심도 이제 내 조상이 아닌 오직 나에게만 향해야 한다. 종묘의 단종의 신주가 모셔지는 장엄한 행렬. 고개를 숙인 신하들의 얼굴 위로
복종이라는 글자가. 숙종은 효보다 충이 우위임을 선포했습니다. 조상의 허물을 들춰내서라도 왕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역사가 반드시 보상한다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신하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을이라는 보물을 왕이 직접 가져가서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 다시 나눠준 셈이죠. 이제 대신들은 더 이상 왕실의 정통성을 비판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단종을 복위시켜준 숙종을 성군 중의 성군이라 찬양해야만 하는 기묘한 덫에 걸린 것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도려내면서까지 신하들의 영혼을 지배하려 했던 숙종의 지독한 계산. 이것이 바로 역사가 숨긴 진짜 얼굴입니다. 17세에 억울하게 죽은 소녀는 241년 뒤 강력한 왕의 손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 부활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덕분에 단종은 역적의 멍에를 벗고 진정한 왕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영월 장릉의 정경과 숙종의 강렬한 눈빛이 겹치며 임금의 자리란 당장의 권력보다 후대가 내릴 냉혹한 평가가 더 무서운 법이다. 숙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록을 바로잡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것을요. 비극으로 시작된 소년의 서사는 숙종의 치밀한 설계 끝에 조선 왕실의 가장 단단한 자부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왕이 된 소년, 그리고 그를 깨워 절대 권력을 완성한 왕. 여러분은 이 기막힌 역설의 승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의 몰락을 지켜본 64년의 기다림. 백발이 성성한 정순왕 후 송씨의 뒷모습. 그녀는 자주동샘 언덕에 서서 해가 저무는 동쪽 영월 방향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 옆으로 그녀가 견뎌온 64년의 시간이 숫자로 빠르게 흘러간다. 여러분, 진정한 복수란 무엇일까요? 피를 흘리며 원수의 목을 베는 것일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비극의 한복판에서 한 여인은 전혀 다른 방식의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단종의 아내 정순왕 후 송씨. 18살에 남편을 잃은 소녀는 무려 64년을 홀로 버텼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칼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그 무기는 잊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순왕 후는 세조가 내린 모든 시해를 거절했습니다. 남편을 죽인 원수의 밥을 먹고 살 수 없다는 서슬 펄언 자존심. 그녀는 궁궐 밖 초가집에서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염색일을 하며 스스로 생계를 꾸렸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의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 밑엔 보랏빛 물이 들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 한 번도 수양의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자손들이 젊은 나이에 요절하거나 폐위되는 비극적인 기록들이 신문 가판대처럼 빠르게 지나감. 그런데 보십시오. 역설의 신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순왕 후가 시장 바닥에서 꿋꿋이 살아남아 82세의 장수를 누리는 동안 남편을 죽이고 왕자를 뺏은 세조의 집안은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조는 평생 악몽과 피부병에 시달리다 고통 속에 죽었고 그의 아들 의경세자와 예종은 20대를 넘기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증손자 연산군은 폭군으로 몰려 폐위되었죠. 정순왕 후는 그 모든 몰락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오직 끝까지 살아남음으로써 원수의 핏줄이 끊어지는 것을 지켜본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복수였습니다. 그녀에게 64년의 세월은 고통이 아니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월 장릉의 단종 묘와 남양주 사릉의 정순왕 후 묘가 지도상에서 연결되는 연출. 두 능 사이의 소나무들이 서로를 향해 굽어있는 모습. 1521년 마침내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은 정순왕 후. 그녀의 묘는 사릉이라 정해졌습니다. 평생 남편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비록 살아서는 제외하지 못했지만 죽어서야 비로소 두 사람은 역사의 정점에 함께 섰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릉에 심은 소나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남편이 잠든 영월 동쪽을 향해 굽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를 정령송이라 부르며 두 사람의 영혼이 이 나무를 통해서라도 서로의 손을 잡았다고 믿었습니다. 권력은 한순간의 꿈이었으나 이들의 사랑과 지조는 500년 세월을 뚫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끝까지 살아남겠는가? 청령포의 맑은 강물 위로 단종과 정순왕후가 어린 시절 손을 잡고 걷는 환영이 스쳐 지나감. 비극으로 시작된 소년 왕의 이야기는 64년을 버틴 여인의 위대한 승리로 마침표를 찍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말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권력을 쥔 자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자였음을 단종과 정순왕후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월의 찬 바람 속에서 그들을 기억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되겠습니다.